네, 장대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과 공부할 제목은 그 난당클럽의 건국 활동이 어떻게 제주 4.3 사건이 일어나게 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난당클럽이 있었는데 해방 후에 그게 우리 대한민국의 건국 활동에 굉장히 공을 많이 세웠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대한민국이 있게 됐는데 그 대한민국이 이 정부를 수립하는 걸 방해하기 위해서 일어난 게 제주 4.3 사건이에요. 그래서 난당클럽의 건국 활동이 성공을 해서 유엔에서 남한만이라도 단독 선거를 해서 자주 대한민국을 건국을 하라 이렇게 유엔에서 승인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그걸 반대하기 위해서 제주도에서 공산당들이 남노당들이 일으킨 게 제주 4.3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제주 4.3 사건은 그 공산주의자들의 폭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폭동입니다. 무슨 폭동이냐? 우리 자유 대한민국의 건국을 방해하기 위한 폭동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1945년 8월 15일 날 이제 해방이 됐죠. 그 해방은 참 기쁨이죠. 일본 사람들이 패망하고 물러가니까. 근데 한쪽으로는 또 슬픔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그 8.15 해방이 우리의 힘으로 일본을 내쫓은 게 아니고 미군이 들어와가지고 내쫓았기 때문에 그게 우리에게는 슬픔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생 독립국가로 탄생을 하게 된 거죠. 우리는 8월 15일 날 그 패방을 해서 일본이 일장기가 다 내려가고 8월 15일 날 전부 다 태극기 들고 환호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45년 9월 9일 날 미군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8월 15일 날 일본이 항복을 했죠. 45년. 그 45년 9월 9일 날 한 달이 좀 못 돼서 20여일 지나서 미군이 인천을 상륙하고 서울로 들어옵니다. 그 미군이 서울로 들어와서 그날 45년 9월 9일 날 여기 일장기가 일본기죠? 일장기를 미군이 내려. 우리가 내리는 게 아니고 누가 내려? 미군이 내리고 미군이 그 중앙청역 그 총독부 건물이었죠. 거기다 뭐가 올라가요? 미국 국기, 성조기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태극기는 못 올라가요. 왜? 미국이 점령한 땅이기 때문에 일본이 지배하고 있던 땅을 미군이 들어와서 미군이 일본군을 내쫓고 미군이 점령하기 시작해서 그래서 미 점령군이 군정청이라는 행정청을 만들어 가지고 그 우리 한국 반도를 남한을 통치하게 됩니다. 북쪽은 누가 통치하게 돼요? 소련군이 들어와서 통치하게 되고 38도선으로 이 남쪽은 미군이 들어와서 통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북쪽은 소련이 유도를 해가지고 전부 다 지도를 하고 관리를 해가지고 뭘 만들어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으로 만들고 김일성을 이제 수령으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은 이 자유주의 국가 미국이 들어와가지고 미군이 들어가서 자유대한민국으로 출발을 시켜주려고 미군이 이제 노력을 합니다. 여기 잘하는데. 자, 그래서 일본은 우리에게 항복하지 않고 누구에게 항복했어요? 미군에게. 그래서 미군이 45년 9월 9일 날 서울에 들어와서 그 총독부 건물에 들어와서 이 일본 총독, 이게 아베 노부유키 총독이에요. 마지막 총독이 미국 군정장관 하지 중장에게 항복 조인서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누구에게 항복한 거예요? 한국 땅에 들어와서 있을 때 미군에게 항복을 한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같이 일본으로부터 항복을 받았어야 되는 거예요. 미군과 같이. 그럼 우리는 신생 독립국가가 아니고 무슨 나라가 돼요? 승리국가, 전승국이 되는 거예요. 전승국. 그래서 해방이 안 되고 뭐가 돼요? 전승기념. 북한에서 전승전하고 그러죠? 그런 전승전이 되는 거예요. 이 전승을 하기 위해서 미군과 같이 승리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2차 대전 때 미군과 같이 한국 독립군이 일본군과 전투를 했어야 돼. 미군과 같이 연합군으로. 그거를 연합군의 일원으로 전투를 하려고 이승만 박사하고 김구 선생이 엄청 노력을 많이 했어요. 김구 선생은 중국에서 광복군을 키우고 있었고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에서 미국 정부로부터
연합국의 일원으로 정식 참가해서 연합군의 한 부대가 되는 한국군이 그 승리를 받아내기 위해서 미국서 엄청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승인이 떨어지면 우리가 미군과 함께 일본군하고 전투하고 한국에 들어와서 일본군을 우리 힘으로 미군과 같이 내쫓고 일본 총독으로부터 이렇게 항복 문서를 받았으면 우리는 뭐가 돼요? 승리국가가 되는데 미국 정부가 45년 그 전쟁 끝나기 얼마 전에 해줄 것 같다가 안 해줬어요. 승인을. 그러니까 안 해준 게 미국 국무성 내에 엘저이스라는 소련 스파이가 있었어. 그 스파이가 방해를 해가지고 그걸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미국에 있는 그 조선 고려공산당원들이 거기 합세해가지고 이승만이가 무슨 한국에 어떻게 대표가 되느냐, 말도 안 된다, 한 사람 개인의 의견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묵살시켜가지고 미군과 합동작전을 취소시켜버렸어요. 그래서 미군만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일본으로부터 항복을 받은 겁니다. 그때 그 소련 스파이만 없었으면 미국 국무성 내에 우리가 승전국가가 될 수 있었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그거를 알고 그때 이 공산주의자들은 민족도 모르고 국가도 모르고 공산당만 아는 놈들이다. 그래서 이 공산주의를 영원히 배격하지 않으면 우리는 미래가 보장될 수 없다고 그때 강력하게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투철한 무슨 주의자가 된 거예요? 반공주의자. 그러니까 우리가 공산주의자가 아니었으면 지금 이 삼천리 반도가 자유대한민국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해방 후에 신생독립국가가 아니고 전승국가, 승리국가, 해방이 아니고 전쟁 승리기념일, 그렇게 될 뻔한 거죠. 그게 뭐, 누구 때문에 안 된 거예요? 공산주의자 때문에 엘저이스라는. 네. 그 다음에 넘어갑시다. 그래서 미군이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군정청을 만들어 이 남한을 통치를 하게 되니까 이 나라를 우리가 세우기 위해서는 미군들과 협력을 해야 돼요. 예? 협력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렇죠? 협력을 하려면 뭐 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영어 할 줄 아는 사람이 필요하죠. 영어 할 줄 아는 사람. 이때 당시에 한국인들이 해방 당시에 한국인 전체 80% 이상이 문맹자야. 한글도 몰라. 한글로 제 이름도 쓸 줄 몰라. 그러니까 영어 할 줄 아는 사람이 드물겠습니까? 안 드물겠습니까? 굉장히 드물죠. 남자도 드문데 여자는 또 어떻게 해서 예전에 여자 공부 안 시켰잖아. 아주 극히 드물죠. 그래서 이 영어를 할 줄 아는 여자들 소수가 모여서 우리가 이 군정청에 도움을 줘서 우리가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는데 힘을 쓰자 이렇게 모였어요. 그 모인 게 그때 당시 외정 때 이화여전 전문학교, 지금 이화여대죠. 이화여전 영문과 출신들이 모여서 수십 명이 150명이 모여가지고 만든 게 낭낭클럽이에요. 낭낭클럽. 그래서 우리가 영어를 할 줄 아니까 우리가 미군 정청에 이를 도우자. 그래서 만든 게 뭐예요? 낭낭클럽이에요. 그 이화여대 영문과 출신들이니까 전부 다 뭐예요? 여자들. 그러니까 이때 영어 할 줄 아는 여자들은 이화여전 영문과 출신뿐이 없어. 그걸 가르치는 데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분들이 전부 다 기혼자들이에요. 기혼자. 결혼한 분들의 분이 남편이 있고 자녀가 있는 이 기혼 여성들의 이화여대 영문과 출신들이 150명가량 모여서 만든 게 무슨 클럽이에요? 낭낭클럽이에요. 이 새나라를 건국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일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때 당시 이화여대 영문과 교수였던 김한란 교수가 주축이 됐어요. 이분이 나중에 이화여대학교 총장을 하시죠. 그리고 그 시인 모윤숙이라고 유명한 시인이 있어요. 이분이 그 밑에서 집행적인 활동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든 게 낭낭클럽이고, 이게 굉장히 일을 많이 하고 도움을, 이승만 대통령 등 우익 인사들의 건국 활동에 도움을 상당히 많이 주었습니다. 미군과의 가교 역할을 하고 미군 고급장교들하고. 그런데 이 북한에서는 뭐예요? 북한에 뭐가 있어요? 이때? 북한에 뭐가 있습니까? 소련군이 들어와가지고 김일성을 앞장 세워가지고 토지개혁 등을 하면서 공산당 세워야 안 세워요? 조선 인민위원회 세워가지고 나라를 완전 그냥 공산주의 국가를 만들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남쪽에서는 뭐예요? 이승만 박사하고 김구 선생 등이 우리는 공산당이 돼서는 안 된다. 공산주의 국가가. 그래서 특히 이승만 박사는 뭐라고 생각했냐? 남한만이라도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우지 않으면 가다가다가 곤상단들의 계략과 수단에 넘어가가지고 삼천리 반도 전체가 공산당이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남한만이라도 뭐예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워야 되겠다는 그 확신을 가지시게 된 거예요. 가다가다는 전국토가 빨개지겠다. 그래서 유엔에다가 요청을 한 거예요. 남한만이라도 자유 대한 독립국가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유엔에서 남한만이라도 정부를 수립할 수 있는 게 타당한가에 대해서 조사위원회를 보냈어요. 유엔에서. 그래서 유엔 감시위원단이 1948년 1월달에 왔습니다. 여기 유엔 감시위원단이 1월달에 왔는데 그 감시위원단의 의견에 따라서 이제 남한만의 단독 대한민국이 설립이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남북한 전체 총선거를 하느냐, 그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 박사가 주장한 건 뭐예요? 남한만이라도 단독으로 선거를 해서 국회의원을 뽑아가지고 새로운 정부를 만들자, 북한을 빼고. 그거에 타당한가를 조사하기 위해서 유엔에서 감시위원단을 보냈는데 그 감시위원단 단장이 메논 박사의 인도 사람이에요. 인도 사람 닥터 메논이 위원 단장으로 돼가지고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20여 명인가 뭐 왔다고 그때 그런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근데 올 때 이 닥터 메논은 이 남한만의 단독 정부에 대해서는 조금 그 의심스러운 시각을 가졌던 분이에요. 근데 이 사람 단장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해. 이분이 유엔에 가서 남한만 단독 선거하는 거는 타당하지 않고 남북한 다 총선거를 해야 됩니다. 남북한이 같이 총선거하면 빨갱이들 수단으로 빨갱이들이 선거에서 이깁니까? 안 이깁니까? 이기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빨갱이 국가로 출발하는 거 아니에요? 삼천리 반도가.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이 닥터 메논을 어떻게 해야 돼? 설득을 시켜야 돼. 남한만이라도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지 않으면 우리 큰일 난다. 이거를 설득을 시켜야 되는데 닥터 메논을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이승만 박사가 이 만나는 역할을 한 게 바로 낭낭클럽의 이 모윤숙 여사가 만나게 한 거예요. 낭낭클럽의 모윤숙 여사, 이 사람들이, 이 낭낭클럽 회원들이 이 유엔 감시위원단 온 사람들은 어떻게 한 겁니까? 접대한 거야, 접대. 접대 알죠? 접대. 환대를 해주고, 사교를 해주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그때 대한민국의 이 조선땅에, 이 남한땅에 처음 온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환대를 해주고 접대를 해주고 기분을 좋게 해주고 그러면서 뭐 한 거예요? 외교 활동을 한 거야. 외교 활동을 하고 이 모윤숙 여사가 시인이죠. 그러니까 문학인데 그 닥터 메논이 그 외교관이면서도 문학을 좋아해. 그래서 이 문학 얘기를 하고 이러면서 이 닥터 메논을 어떻게 한 거예요? 우리 쪽으로 끌어들였어요. 끌어들여가지고 이승만 박사를 만나게 해줬어요. 그래서 이승만 박사하고 이 닥터 메논하고 만나가지고 최종 결정을 어떻게 본 겁니까? 남한만이라도 단독 선거를 해서 남한만이라도 자유 대한민국을 출발시켜야 된다. 이거를 확신을 시켜주고 이 닥터 메논이 유엔에 가서 보고를 했어요. 남한만이라도 단독 선거를 해서 남한만이라도 자유주의 국가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설립이 돼야 된다. 그래서 유엔이 뭐예요? 남한만이라도 단독 선거를 해라. 남한만의 정부만이라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설립을 하라. 이래서 이 자유대한민국이 출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낭낭클럽의 역할이 큽니까? 안 큽니까? 커요. 그래서 이 이승만 박사, 모윤숙 여사, 닥터 메논 이 세 사람의 합작이 뭐예요? 지금의 자유 대한민국이 존재하고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행복하고 자유스럽게 잘 살고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유엔에서 이제 승인을 해가지고 남한만이라도 단독 선거를 해라. 언제 하느냐? 1948년 5월 9일로 하라고 그랬어요. 5월 9일. 5월 9일로 하라고 그랬는데 5월 9일이 일요일이야. 일요일이 되니까 이승만 박사가 개신교 신자야 아니에요? 감리교 신자죠? 감리교 신자. 그래서 이승만 박사가 어떻게 일요일날 예배를 봐야지 선거를 하느냐. 일요일날 교회 가서 예배를 봐야지 선거할 수가 없다. 그때 우리나라 기독교인이 2%도 안 돼. 100명에서 2명도 안 될 때인데 그 주장을 한 거야. 우리는 다 교회 가서 예배 봐야 된다. 선거 못한다. 그래서 하루 연기해달라고 그래서 5월 10일로 연기된 거예요. 그래서 48일 5월 10일이 월요일이야.
그래서 5월 10일 날 이 남한만에서 단독 선거, 국회의원 선거를 뽑는 겁니다. 국회를 구성하는 재헌국회. 그래서 재헌국회의원이 뽑히면은 대한민국이 재헌국회를 출발을 해서 정부가 수립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방해하기 위해서 일어난 게 뭐예요? 제주 4.3 공산주의자들의 폭동사건. 이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언제 일어났어요? 4월 3일 날. 이 4월 3일 날 일으켜서 이 5월 10일 선거를 못하게 하려고. 그게 제주 4.3 사건입니다. 그러면 왜 제주에서 이 4.3 공산주의 폭동이 일어났느냐 이거예요. 제주도 땅이 이렇게 생겼죠? 네? 요게 동서로 73km고 남북으로 32km예요. 면적은 1850제곱킬로미터인데 뭐 그렇게 다른 나라 섬들에 비하면 그렇게 큰 섬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크지만. 근데 여기에 이 조그만 섬에 2차 대전 때 일본군이 10만 명이 주둔을 했어요. 이 안에. 제주도 인군이 20여만 명뿐이 안 돼. 20만 명뿐이 안 되는데 일본군이 10만 명을 주둔했어요. 왜? 이게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예요. 그래가지고 여기를 요새화해서 군대 요새화. 진지도 많고, 그리고 일본군이 45년 8월 15일 날 패망을 하고 자기 나라로 도망갈 때 이 무기를 미처 다 가져가지 못하고 땅에다 파묻고 가고 그랬다. 일본은 바다에 쳐놓고 바다에 미처 쳐놓지 못한 건 총, 탄약, 대포 등을 땅에다 묻고 갔으니까 공산주의자들이 그거를 일본군이 쓰던 무기를 땅에서 파내서 쓰기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그래서 그러고 이 제주도가 군대 진지화 요새화가 돼 있으니까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전투하기가 좋아, 안 좋아? 좋죠. 그리고 이 육지하고 멀어, 안 멀어? 멀으니까 육지에서 육지미 군정청이 컨트롤하기가, 통제하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어렵죠. 그래서 제주도를 택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주도가 해방 당시에 22만 명이었는데 47년도에는 28만 명, 29만 명이 됐어요. 6, 7만 명이 외부로부터 들어왔어. 그때 당시에 뭐 비행기가 있어, 뭐 있어. 배 타고 종합배 타고 다니는데, 제주도 살러 가는 사람도 없어. 제주도가 그때는 너무 힘들고 어렵고 못 살았기 때문에 공산주의자들이 들어가서 숨어 있기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그래서 이 중국에서 활동하던 공산주의자들, 일본에서 활동하던 공산주의자들이 제주도로 흘러갔어요. 그래서 제주도 인구가 불과 2년 만에 6만 명, 7만 명이 늘어났어요. 22만 명에서 28만 명, 9만 명까지. 그래서 제주도, 그리고 제주도가 그 원래 있던 공산주의자들하고 남노당 출신들하고 그 외부에서 들어온 공산주의자들하고 합해가지고 제주인민위원회를 만들었어요. 제주인민위원회. 인민위원회는 거는 딱 들어보면 알죠? 빨갱이 아니에요. 빨갱이죠. 제주인민위원회. 남노당 지부. 남노당. 남조선 노동당. 북한에는 그때 북조선 노동당이 있었고 남쪽에는 남조선 노동당. 그 남조선 노동당의 총수가 박헌영이야. 박헌영이 알죠? 네. 그래서 남조선 노동당 총수 박헌영이가 제주도에다가 남노당 제주인민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제주인민위원회가 사실상 제주도를 다 다스리게 된 거예요. 여기가 미군이 좀 들어가 있었지만 육지하고 멀어요, 안 멀어요? 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거의 다 제주도를 자기네들이 다 그냥 관리 통치하게 된 겁니다. 근데 미 군정청에서 제주도 사람 박경훈이라는 그 부잣집 아들을 제주도 도지사로 만들어 놨는데 이 사람이 그 남노당의 압력에 의해서인지 자의해서 그런지 그 민주주의 민족전선 제주 지부장이 됐어. 그 말 들어보면 빨갱이 아니야 이것도. 빨갱이 아니에요. 민주주의 민족전선 제주지부 공동위원장, 인민투쟁위원장. 그런 빨갱이 아니에요. 그래서 빨갱이 하수인이 돼서 제주도 도지사가. 그러니까 제주인민위원회가 있고 그 밑에 제주도 도지사가 하수인 빨갱이가 돼가지고 제주도를 다스리니까 제주도 전체는 누가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빨갱이들이, 남노당 빨갱이들이 다 컨트롤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제주도 도민을 남노당 당원으로 입당을 시키게 됐어요. 당원으로. 이때 제주도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어렵고 굶고 못 살고. 그러니까 이 공산당들은 가난하고 못 살고 어려운 사람들을 가서 꼬셔. 잘 사는 사람들을 꼬셔. 잘 사는 사람은 죽이고 못 사는 사람은 꼬시고.
그게 공산당 수법이죠. 그렇죠. 잘 사는 사람은 죽이고 못 사는 사람은 꼬시고. 그래서 제주도에 못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 꼬셔서 남노당에 가입을 시키는데 그때 제주도 인구 20여만 명이 7만 명가량이나 남노당에 가입을 해요. 근데 할머니 뭐 애들 떼고 나면 남자들 어른들 되면 거의 많은 사람이 거의 반가량은 이 남노당으로 가입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그 자료가 있습니다. 이게 제주도 초재도지사 박경훈이에요. 박경훈 잘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잘생겼죠. 이 박경훈 씨가 제주도 최고 부자의 아들이야. 박종훈 씨. 그리고 이 사람 동생이 박정희 대통령 때 경제부총리 한 사람도 있어. 동생이 박춘웅이라고 유명해.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빨갱이 하수인이 돼가지고 제주 인민의 밑에서 도지사 하면서 하다가 47년 4.3 사건 1년 전 47년 3월에 3.1절 기면일날 그 아이들이 경찰에 말발굽에 치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걸로 이제 핑계 삼아가지고 이제 파업을 일으키면서 폭동으로 연결이 되는데 그거를 책임지고 물러납니다. 도지사에서는 물러나지만 계속 이제 하수인 노릇을 하죠. 자, 여기 보면은 이 미국의 자료입니다. 미국의 자료예요. 미 군전청 자료. 제주도에 6만 내지 7만으로 추정되는 주민이 뭐에 새로 남조선 노동당에 가입했다. 그때 제주도 인구 22만 명인데 너 애들 할머니 빼고는 거의 많은 사람이 반 정도 이상은 가입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교육받지부터 농부어들인데 저번에 너무 가난하고 힘드니까 남노당이 그들을 꼬셔가지고 가입을 시킨 겁니다. 그때 제주도 빼고 제주도 얘기 안 하더라도 한국 사람 전체가 46년도에 한국 사람 이 남한을 얘기입니다. 북한 빼고 남한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77% 원했어요.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은 이 대한민국 전체가 이 삼천리 반도 강산 전체가 빨갱이로 출발할 수 있다고 확신을 해 안 해요? 77%인데 이 남한에도 왜 남한의 소작농이 농민의 80% 이상이 소작농이야. 자기 땅이 없어. 북한에도 마찬가지고. 그때 이 농사 짓는 사람 100명이면 80명 이상이 자기 땅 한 평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지주들 땅 뺏어서 준다 그러면 좋아 안 좋아? 그래서 이때 이게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원한 거예요. 그리고 농민이 전체 국민의 80%고 농민의 80% 이상이 자기 땅 한 평을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남노당이나 북한에서는 이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이 빨갱이 국가로 된다는 확신이 들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막은 게 누가 막은 거야? 이승만. 이승만이 어떻게? 남한만이라도 단독정부, 자유대한민국 단독정부로 수립을 함으로써 이게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누구예요? 이승만이야. 그래서 좌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누구예요? 네, 이승만이야. 이승만 아니면 지금 남북한이 정답 공산주의 국가로 돼 있을 테니까. 네. 그래서 이제 4월 3일날 48년 4월 3일 5월 10일날 선거하기로 돼 있다고 그랬죠. 5월 10일날 선거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4월 3일날 제주도에서 폭동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왜 제주도에서 왜 폭동이 일어났는지 알죠? 육지하고 멀어서 통차기가 어렵고 거기 일본군 지지자를 활용할 수 있고 그 무기도 많고 빨갱이들이 많으니까 거기가 좋다고 생각해서 이제 지령이 내려간 겁니다. 남노당에서 누구에게 지령이 내려갔냐? 여기 김달사님한테 내려갔습니다. 김달사. 그때 26세야. 영화배우처럼 잘생겼어요. 일본 와세다대학 출신이고 이 김달사님한테 4.3 폭동 사건을 일으켜라. 공산주의자들을 규합을 해가지고 인민유격대를 조성을 해가지고 제주도를 장악을 해라. 그래가지고 선거를 못하게 하라고 지적이 내려갔어요. 그런데 이때 제주도에 구연대가 있어서 국군구연대. 처음에 경찰서를 습격을 먼저 했어요. 이 폭도들이. 그래서 제주도에 있는 경찰 지서들을 다 습격을 해가지고 경찰들이 와장창 죽고 다 도망가 버렸어. 그래서 경찰이 마비가 돼버렸어. 마비가 되니까 경찰이 구연대, 제주도에 주둔하고 있던 구연대에게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구연대가 진압을 나서는데 이 국군 구연대 안에 이 대대장이 빨갱이야. 여기 오일균 소령 대대장의 소령. 그 대대장 밑에 중대장도 빨갱이야. 문산길 중이. 그리고 연대 연락장교 이윤석 중이도 빨갱이야. 연대 연락장교는 연대장하고 항상 붙어 다니는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연대에서 이 진압작전 이 계획이 다 누구한테는 가? 빨갱이들한테 다 가는 거야. 다 가니까 이 진압이 제대로 안 돼. 안 돼서 뭐 협상 뭐 하고 그러다 이게 결렬이 돼가지고 이제 다시 진압을 이제 하기 시작을 하는데 이 부대에 병사들의 반가량이 40% 이상이 빨갱이야. 장교들도 빨갱이들이 막. 그러니까 이 진압이 됩니까 안 됩니까? 다 새나가고 이런 상황에서 국군이 진압을 하니까 부작용이 많이 일어나 안 일어나요? 부작용이 이제 많이 일어나서 이제 억울한 양민도 죽게 되고 그러는 거야. 그리고 이 저기 폭도들이 농민복을 입고 폭도를 일으켜가지고 농민인지 아닌지 구별이 안 돼. 농민이 아닌지 구별이 안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압 과정에서 농민도 같이 죽을 수 있죠. 그리고 농민하고 섞여 다녀. 지들끼리 안 다니고. 농민을 같이 데리고 다닌다. 저 지리산 그 공비들도 그래서 농민들하고 뭐해? 같이 데리고 다닌다고. 앞장 세우고. 그 똑같이 농민 있고 농민 앞장 세우고 농민하고 같이 다니니까 아니 그 진압 부대가 저게 농민인지 아닌지 구별이 돼 안 돼요. 구별이 안 되죠. 그리고 진압 부대의 서울 병사들은 또 제주도 말을 몰라. 그때 당시에는 제주도 말하고 서울 말하고 통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작용도 있고 그래서 억울하게 양민들이 많이 죽었죠. 좀 죽었죠. 죽었는데 그거를 이 좌파 정권에서는 뭐라고 그래? 국군이 양민을 학살했다 이렇게 이제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부대 고급장교들이 그 대대장 고급장교가 이 김달삼이 하수인이 돼가지고 정보 다 주고 그러니까 진압이 제대로 안 되죠. 그래서 이제 그 김인절 중령이 연대장을 하다가 가고 새로 연대장이 이 박진경 중령이 왔어요. 이분 맨 오른쪽에 박진경 중령이 한 4.3 사건이 일어난 지 한 2달 있다 왔나? 왔어요. 새로 왔는데 이분이 이제 일본군 출신인데 제주도에서 근무를 했어. 일본군 생활할 때. 일본군 생활할 때 제주도에서 근무를 했으니까 제주도를 잘 알아 몰라. 제주도 진지를 잘 알아 몰라. 어디 일본군 진지 어디 뭐 있는지 잘 알아 안 알아. 잘 알아. 그리고 이 사람 수처럼 방공주의자야. 그래서 이 사람이 진압을 굉장히 잘한 거야. 잘하겠어요? 못하겠어요? 잘하니까 이 남노당에서 저 새끼 죽여라. 연대장 죽여라. 그 정치력이 내려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진압을 잘해서 대령 진급을 했어. 그 대령 진급하는 날 회식을 할 거 아니야? 이 사람 술을 잘 못하는 날인데 대령 진급하는 날하고 술을 좀 먹었어. 술을 먹고 곤이 떨어져 자는데 당범병이 총을 쐈어. 연대장 당범병이. 그 시킨 게 문상길 중이야. 여기 있죠? 요 문상길 중이가 그 하사를 시켜가지고 연대장 작업실 때 쏴 죽여라. 그래가지고 연대장을 죽여버려요. 그 연대장이 잠자다가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연대장이 자기 당번병한테 자기들이 지켜주는 당번병한테 총 맞아 자다가 죽었으니까 연대가 발칵 뒤집히니까 안 뒤집혀요. 뒤집히죠. 그러니까 연대 빨갱이 아닌 이 우익장교들은 뭐야? 부들부들 떨어앉더라. 나도 자다가 언제 죽을지 모르겠구나. 이런 상황에 그때 구연대가 있었습니다. 그 구임연대장으로 최경록 대령이 갔어요. 최경록 대령이 갔는데 전임연대장이 자다가 자기 당번병한테 죽었잖아. 이 최경록 대령은 잘 때 당번병을 다 물리친 거야. 무서운 거야. 누가 누군지 모르니까. 어떤 부와 어떤 장교 어떤 사병이 빨갱인 줄을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몰라. 그래서 자기 그 당번병은 다 물리치고 잘 때 개를 데리고 잤다고. 개를. 세파트. 그래서 세파트는 반역해 하면. 세파트는 주인물 안 물어. 그래서 세파트를 데리고 자가지고 세파트 때문에 이 연대장도 최경록 대령도 죽이려다가 못 죽인 거야. 세파트 때문에. 세파트가 가흥이나 지키고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탑대.
그러니까 얼마나 그 4.3 토동 사건의 진압이 어려웠는지 알 수 있겠죠. 네. 자, 그 다음에요. 그때 이 최명신 씨가, 최명신 장군, 주 베트남 한국군 사령관, 유명하신 분이죠. 우리나라 군대 영웅이신데, 이 최명신 장군이 48년 4월 8일인가 10일날 소위가 인관이 돼. 육사 5기를 졸업하고. 그래서 48년 4월 8일인가 10일이니까 제주 4.3 사건 난 지 일주일 후죠. 일주일 후에 제주도로 구입을 해. 소위를 달고. 소위 달고 구입하는데 자기 직속 상관이 문산길 중이야. 이 문산길 중이가 육사 상기인데 빨갱이 아니야. 빨갱이야. 고위의 5.1군 대대장도 빨갱이야. 자기 위로 중대장도 빨갱이고 대대장도 빨갱이야. 그리고 그래서 이제 소위로 구입해서 자기 소대원들 40명을 놓고 소대장 부임 훈화를 할 거 아니에요? 부임 훈화를 하는데 자기 소대원은 거의 반이 빨갱이야. 그 첫날 그걸 훈화를 하면서 알게 된 거야. 자기가 훈화를 하는데 부하들이 자기를 죽일 듯이 노려봐. 그냥 죽일 듯이 인상을 막 쓰고. 그래가지고 훈화를 하다가 30분 하다가 끝냈어. 못하고 무서워서. 내가 이 훈화하다 쟤들한테 죽겠다. 그러고 그날 밤서부터 밤에 잠을 숙소에서 못 자고 어디서 자요? 도망다니면서 자고, 지붕 위에서 자고, 변소에 가서 자고. 왜? 언제 자기가, 자기 부하들이 자기를 죽일지 몰라가지고. 그러는 중에 또 연대장이 죽었어. 부한테. 장본병한테 연대장이 죽었죠. 그러니까 더 무서워, 안 무서워? 그래서 밤 되면 나무 가지 위에서도 올라가자고, 변소통 뒤에 가서도 자고, 이러다가는 야,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도망다니면서 잠을 자야 되냐, 이런다고 내가 살겠냐, 언젠가는 내가 내 부하들한테 죽는다 나도, 연대장처럼. 그래서 작전을 바꿨어. 어떻게 바꿨냐? 예수님 사랑으로 부활을 살아가지고. 이분이 원래 군인 되기 전에 꿈이 목사였어. 외할아버지가 교회를 세워서, 이 평안도 사람이거든요. 평안도 평남에서 교회도 했고 아주 독실한 분이야. 어머니가 매일 기도하고. 그래서 이 목사 되려고 그랬던 분이기 때문에 이 최명신 소위죠. 그때 야, 예수님 사랑으로 부하들을 사랑하는 방법뿐에는 없다. 내가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여기서 도저히 나는 못 산다. 그래서 이 부하들을 진짜 예수님 사랑으로 자기 동생보다도 더 사랑했대요. 더 사랑했더니 한 달, 두 달 가니까 한 명씩 전향하는 거예요. 전향. 소대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 저 이제 빨갱이 안 하겠어요. 소대장님 따라서 저는 우익을 하겠습니다. 빨갱이 안 하겠습니다. 이게 진짜 사랑하니까 이렇게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7명쯤이 전향을 했대요. 전향을 했는데 그 여름에 목욕을 하는데, 개울에서 목욕을 하는데 빨갱이 병사 자기 부하들이 대검을 들고 목욕하는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들어요. 그래서 죽어 안 죽어. 빨가먹고 있는데 죽어 안 죽어. 죽는데 전향한 병사들이 개들을 막아가지고 살려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떤 방법을 택해야 돼? 인간적인 방법을 택하면 박진경 대령처럼 죽는 거야.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 방법을 택해서 이제 이분이 제주도에서 무사히 근무를 하고 살아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이 우익 장교들이 얼마나 이 진압 부대에서 어려웠는지 상상이 가죠. 근데 이 김달삼이 묘비입니다. 어디 있어? 애국열사능에. 애국열사능 알죠? 거기서 이 김달삼 동지 있잖아. 여기 혁명가 동지. 이 김달삼이가 어떻게 되냐면요, 그 도망을 갑니다. 북한으로. 48년 그 제주도 4.3 사건이 일으키고 나서 두세 달 후에 북한으로 도망가요. 요 내용이. 그 김달삼이 48년 6월 말 북한으로 도주를 해가지고 이 박헌영에게 뭐라고 그래요? 꼬십니다. 이 남쪽 국방부는 형편없어요. 전쟁을 일으키면 그놈들 그냥 싹쓸이하고 금방 적과 통일할 수 있습니다 하고 누구하고 김일성을 꼬셔요? 박헌영이. 박헌영이도 남쪽에서 올라갔어 안 올라갔어? 그래가지고 김일성이가 이제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김달삼이는요 북한으로 도망가가지고 강동 정치학원 알아요?
네. 알죠? 네. 강동정치학원 알죠? 네. 평양 강동군에 있는 네. 강동정치학원에서 빨갱이 교육을 다시 받고 난파 공작 훈련을 받고 49년에 그 빨갱이 유격들을 데리고 강원도로 들어옵니다. 강원도로 들어왔다가 북군 8사단 21년대에 잡혀가지고 사살을 당해요. 그래가지고 49년에 죽는데 그 북한에서는 그게 아니고 6.25 때 인민군 전사 장교로 내려와서 당당하게 전투하다 전사했다고 또 그렇게 그 이북에서는 그렇게 발표하고 있어요. 그게 왜냐면 저 게릴라로 내려왔다가 8사단에 잡혀서 사살당했기 때문에 창피하니까 그래가지고 가짜를 만들어서 6.25 때 장교로 전투하다가 전사했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50년 9월에. 그래서 여기 비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그 사살당했다는 신문이에요, 당시. 우리 남쪽 신문. 8사단 21년대에서 누구야? 김달삼? 사살 보여, 안 보여요? 여기. 김달삼. 여기 보이죠? 네. 김달삼 사살. 이 김달삼이가 48년 6월에 북한으로 올라가서 해주인민대회에서 이 연설한 거예요. 우리 조국의 해방군의 위대한 소정군과 그의 천재적 지도자 스탈린 대원을 만세하고. 그러니까 완전 빨갱이 아니에요. 완전 빨갱이죠. 그래서 이 제주 4.3 사건은 김달삼이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덕구라고 부두목. 이덕구가 이제 부두목이 된다. 이덕구가 부두목이 돼가지고 그 이덕구가 그 48년 말에 정식으로 이 대한민국 정부를 향해 가지고 선전포고를 해요. 선전포고 완전 반란이 아니에요. 완전 대한민국 정부를 향해서. 그래서 이덕구가 그 제주 4.3 사건을 지휘를 하다가 이제 이게 막 더 커지니까 이 48년 10월 달에 48년 10월이면 대한민국 정부가 쓴 이후에요. 대한민국 정부는 48년 언제 세워져요? 8월 15일 날. 그러니까 48년 10월이면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도 그 이덕구가 맡아가지고 계속 그냥 반란 투정을 하니까 제주도를 진압을 더 해야 되겠다고 그래가지고 이 여수의 14연대가 출동을 하게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제주도 증파를 한다고. 진압부대를 더. 진압이 잘 안 되니까. 그게 48년 10월 달이에요. 그래서 48년 10월 달 광주, 전라남도 광주에 있던 14연대를 제주도를 출동 명령을 내려서 광주에서 14연대가 어디로 와요? 여수항으로 와. 여수항에 왜 와요? 제주도로 가기 위해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제주도로 가기 위해서 48년 10월 19일 날 여수항으로 14연대가 들어왔는데 10월 19일 여수항에서 제주도 출발하기 하루 전날 내일이면 제주도로 출발해. 14연대가 배 타고 출발을 하는데 오늘 밤에 14연대에 있는 빨갱이 장교 하사관들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반란을 일으킨 게 바로 여수 반란 사건이에요. 여수 반란 사건. 14연대가 출동부대가 반란을 일으켰어요. 근데 그때 연대장은 밖에 나가 있어서 저녁 7시에 일어났는데 그래서 연대장은 그때 안 죽고 그 14연대 내에 있던 김지회 중위가 우두머리가 돼가지고 지창수상사하고 내일 제주도로 떠나니까 우리 장교들 회식합시다. 장교와 하사관들 회식합시다. 그럼 뭐야 안 모여? 근데 제주도가 안 되니까 저녁 7시쯤에 그래서 장교 식당에 장교들을 불러 끌어 모아가지고는 거기서 장교들을 집단학살을 해요. 집단학살을 해가지고 일어난 게 뭐예요? 여순 반란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여순 반란 사건은 누가 일으킨 반란이야? 14연대 내에 있던 빨갱이 장교 하사관들이 일으킨 반란 사건이에요. 그게 우두머리가 김지회 중인데 그 김지회 중위가 14연대 모병관이야. 모병관이 뭐예요? 군대 입대시키는 거. 그때는 지원제를 받아서 그 지원제를 받아가지고 심사해서 입대시키는 거야. 입대시키는데 이 김재가 빨갱이니까 입대를 누굴 시켜? 빨갱이들을 입대시키는 거야. 심사해서 빨갱이들을. 그러니까 14연대 내에는 장교하사만 빨갱이가 많은 게 아니라 병사들도 빨갱이가 많아.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 한국에서 빨갱이를 색출을 하기 때문에 빨갱이들이 제일 들어가서 숨기 쉬운 데가 어디야? 군대야. 근데 이 김제가 14연대 모병관이니까 빨갱이들을 많이 끌어줬으니까 14연대는 거의 붉은 군대나 마찬가지가 되고, 그래서 14연대가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여수 순천을 다 점령을 하고, 여수 순천 점령을 해가지고 우익 인사들을 집단으로 학살을 해요. 집단으로 학살을 하는데, 그때 빨갱이들이, 저 14연대 빨갱이들이라니까 여수 순천에 있는 민간인 빨갱이들도 준동을 해 안 해? 하죠. 준동해 안 해? 합니다. 준동하지. 그 빨갱이 군대가 다 여수 순천을 장악을 했으니까 예. 나도 빨갱이하고 완장 차고 다 나와 안 나와? 나오는데 그때 손양호 목사 아들 둘이 빨갱이들한테 죽는 거야. 사랑의 원작던 손양호 목사 아시죠? 네. 네? 손양호 목사의 두 아들이 빨갱이한테 죽는데, 손양호 목사 두 아들이 학생이야. 지금으로 말하면 고등학생이야. 같은 고등학교 학생한테 의해서 죽는 거야. 그 같은 고등학교 학생이 빨갱이들이 여수 순천을 장악하니까 그 고등학교 빨갱이 학생이 너 네 아버지 목사지? 네 새끼들아 교회 다니지 마라. 이제 세상 뒤집어지고 바뀌었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바뀌었죠? 너도 빨갱이야 이 새끼야. 너도 공산당해. 그러니까 그 목사님 두 아들이 뭐예요? 나는 하나님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죽어도 나는 빨갱이 안 한다. 니네들은 적그리스도다. 나는 거부한다. 그러니까 이제 형부터 죽이려고, 형제가 둘이 같이 있었거든. 형부터 죽이려고 빨갱이들이 형을 총을 쏠라고 그러니까 동생이 우리 형 죽이기 전에 나 먼저 죽여라. 나 먼저 죽여라. 아마 동생이 먼저 죽었을 거예요. 그 총 쏘는 걸 막다. 그래서 동생 죽은 다음에 형 죽이고, 그래가지고 빨갱이 양들이 이 갓나 새끼 말이 빨갱이 새끼들을 죽여야 돼가지고 죽였어. 그 죽였는데 이 여수 반란 사건이 열흘 정도 있다 진압이 됐어요. 그래서 국군이 다 진압을 했어. 진압을 하니까 빨갱이들을 색출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죠. 색출을 하는데 이 학생이 잡혔어. 예. 손영환 목사 두 아들을 죽인 학생이 한국군 헌병대에 잡혔어. 그래가지고 그때는 비상사태니까 즉시 총살이야. 잘했어. 총살해. 총살이라고 헌병대에서 직접 처분해서 총살하는데 사형장으로 끌려가는데, 예. 손양호 목사님이 자기 아들 죽인 빨갱이 학생이 헌병대에서 총살당한다는 얘기를 듣고 예. 그냥 헌병대 달려간 거야. 달려가가지고는 그 딸 손동이, 큰딸 이름이 손동이야. 손동이 권사지 지금. 그분이 그때 이제 중학교 2학년이야. 그 딸하고 같이 달려갔는데 이 헌병대 대장한테 이 손양호 목사님이 그 저 학생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헌병대 대장이 목사님 아들 둘을 죽인 빨갱이 새끼들이에요. 저거는 사형시켜야 된다는.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었습니다. 나는 이 원수를 사랑하는 걸 실천을 해야 됩니다. 저 학생을 살려주십시오. 제가 올바른 사람으로 만들어서 양육을 시키겠습니다 하고 그 헌병대장한테 사정을 해가지고 헌병대장이 내줬어요. 그 학생을. 그럼 목사님 믿고 살려줍니다. 목사님이 데려가십시오. 그때 손동희 원사가 중학교 2학년 여학생 아니에요? 손동희 그 여학생이 아버지한테 그냥 달려든 거야. 아버지가 인간이냐? 아버지 자기 아들을 죽인 저놈을 살려달라는 게 아버지가 사람입니까? 나는 아버지 용서 못해. 그냥 막 아버지한테 그냥 발광을 하고 막 달려들었다는 거야. 너무너무 그 자기 오빠들 죽인 그 사람 미워요, 안 미워요? 미워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아들 그 사람이 한신가 그래.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공부시키고 신학대까지 보내고, 그래서 신학대까지 졸업을 해서 목사수까지 받았는데 목사 생활은 제대로 못했어요, 그분이. 왜 못했냐? 자기 죄책감이 너무 짓눌러가지고. 그런데 그분의 아들은 지금 목사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분의 아들은 목사예요. 그러니까 손영환 목사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아시겠죠? 그때 이제 손영환 목사님이 그러고 얼마 있다가 유교가 났어. 유교가 나서 인민군들이 순천까지 여수까지 들어왔어요. 여수까지 들어오는데 사람들이 목사님을 배를 하나 마련해서 부산으로 도망가라고. 그런데 목사님이 도망을 안 갔어.
그때 목사님이 거기서 뭐 하고 있었냐고 애양원이라고 문둥병 환자 병원을 하고 계셨다고 거기서 교회도 하고 내가 저 나병 환자들을 두고 나 혼자 살겠다고 어떻게 내가 부산으로 도망가냐 난 못 간다 그래서 배 탔다 다시 내렸어 다시 내려가지고 여수로 다시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애양원에 들어가서 계시는데 인민군들이 그 철수할 때 9월달에 철수 저 도망가잖아요 도망갈 때 목사님을 끌어내다가 사살했어요 사살 그러니까 우리 이 공산주의자들은 뭐 하는 거예요? 손영원 목사님 알죠? 네. 목사님 아들 둘도 죽이고 아버지도 죽이고 그러니까 뭐야 공산주의자들은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다 죽이고 그래서 적고 있어요 어쨌든 그 여순 반란 사건도 뭐 때문에 터진 거예요? 제주 다산 사건을 더 진압하기 위해서 출동을 시키는데 그 출동 부대가 일으킨 거죠. 그래서 여수 14연대가 반란을 공산주의 장교 하사가 일으켰으니까 이 대한민국 군대 내에 또 빨갱이들이 많을 거다. 그래가지고 북군을 뒤지기 시작한 겁니다. 북군 내 빨갱이들이 얼마나 많은가 뒤지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잡혀들어간 거예요. 소령 때. 남도당 군사 총책이야. 남도당 군사 6.25때 총책으로 잡혀 들어갔는데 그 박정희 대통령이 어떻게 한 겁니까? 백선엽 그 정보국장에게 살려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에 간청을 합니다. 저 사람은 워낙 우수한 장교니까 전향을 하면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이승만 대통령이 그럼 전향을 하면 내가 살려주겠다. 그 전향 증거를 갖고 와라. 빨갱이를 그만둔다는 거. 그래서 빨갱이 그만둔답니다. 그러니까 백선엽 대령한테 말로는 안 된다. 물적 증거를 갖고 와라. 그래서 백선엽 대령이 박정희 소령한테 자네 대통령 각각해서 살려주는데 자네가 전향했다는 물적 증거를 내놓으라고 대통령 각각해서 그러신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행하고 동이 달라가지고 써난 게 남노당 군사조직도로 그려요. 남노당 군사조직도 누가 우두머리고 그 밑에 뭐 있고 뭐 있고 뭐 있고 그러니까 완전히 소탕이 돼 안 돼요. 그래서 49년도에 6.25 나기 1년 전에 완전히 북군대에 있는 빨갱이들이 완전 빨갱이 장교들이 완전 소탕이 돼서 수색에서 사형을 지키고 그러고 얼마 있다 6.25가 일어나. 그때 그 남노당에서 제일 중요한 그 군사총책이 김종석 중령인데 옛날에 경기고등학교 나오고 경성제대 나오고 일본 육사 57기 졸업생이고 영어를 엄청나게 유창하게 그래가지고 미군 장교들이 이 김종석 중령이 대한민국 군대를 이끌어갈 인재다. 엄청나게 학벌도 좋고 영어 잘하고 뛰어난 사람인데 그게 빨갱이 총책이야. 그래가지고 김종석 그 박정희 소령이 써낸 거야. 김종석이 우두머리다. 그래가지고 김종석이가 잡혔어. 최남근 중령하고 같이 잡혀가지고 수색 사형장에서 사형당하는데 그 지금이 사형당할 때 모습이 지금도 있어요. 필름이 담배 탁 물고 웃어. 실실 사형당하는 놈이 실실 웃고 죽을 때 어떻게 죽은지 아세요? 총살 때 매달 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대로 군대에 남아 있었더라면 안 잡혀서 남아 있었더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6.25 때. 6.25 때 인민군 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인민군하고 합세해버리자 합세해버려. 대대장 연대장. 우리 미군이 들어와도 우리나라 전쟁을 이길 수가 없어. 월남처럼 돼버렸죠. 그러고 49년도에 그 소령들이 대대장 둘이 월북을 해. 대대장 둘이 자기 대대병력을 데리고 월북을 해. 그게 표묘원 소령하고 강문표 소령인가 그래. 표소령 강소령인데 대대병력을 4,500명씩 데리고 북한으로 넘어가가지고 그 병력이 다 이제 공산당이 된 거죠. 그래서 북한서 그냥 열차 평양에서 열차 내리는데 군악대가 나가서 대환영을 하고 그때 당시 소령은 고급장교거든 대대장. 그 사람들은 나중에 인민군 상장까지 해. 인민군 상장 높아야 안 높아요? 별 3개. 인민군 상장까지 해. 그때 그 표소령과 강소령이 안 넘어가고 있었어도 큰일 날 거란 거야. 그런들이 안 넘어가고 있었으면 그 다음에 6.25 일어나면 어떻게 돼? 인민군하고 다 붙어. 그래서 이 6.25는 뭐예요? 하나님이 지켜준 거야. 그런 사건들이 미리 일어나면서 뭐예요? 6.25를 막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6.25는 완전히 하나님의 기적의 전쟁이라고
이제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50년 6월 달에는 북군 내에 있는 빨갱이들이 거의 다 소탕이 된 다음에 대유교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군이 전투를 이제 잘할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제 기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주 4.3 사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유 대한민국을 건국하지 못하게 방해하기 위해서 48년 5월 10일 선거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주도가 장악이 되면 육지로 올라와서 육지에 선거를 다 못하게 해서 선거 50선거를 못하면 선거 출발할 수가 없어요. 국회가 없어서. 그렇게 만들려고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는 지역구가 3명 국회의원이 배정돼 있었어요. 지역국회 3명. 전체 재원국회는 200명이 정원인데 제주도가 몇 명 배정돼 있었어요? 3명 배정돼 있었는데 2명을 선출하지는 못했어요. 왜? 선거를 못해서. 이 4.3 사건으로 선거를 못해서 특히 북제주 쪽에서는 선거를 못해서 남쪽 서귀포 쪽에서만 1명 겨우 선거로 선출이 될 수 있어가지고 재원국회가 몇 명으로 198명으로 출발을 하게 된 겁니다. 어쨌든 이 4.3 사건은 54년도에 완전히 다 진압이 되고 그 다음에 제주도가 이제 정상으로 들어가기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왜 일어났는지 여러분들이 이해가 가고 그 목적이 이해가 가죠. 네? 네, 이걸로 오늘은 이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